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데서 된다. 정권 한 번 잡게 되면 그 정권을 끝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자연히 독재 정권이 됩니다. 암만 거짓말해도 우리가 끝까지 진실이다 진실하면 진실이 되는 거라. 그런데 180년쯤 전입니다. 180년쯤 전에 우리는 이제 왕조, 우리 조선 왕조가 끝나고 혼란기에 있을 때고, 미국은 어느 정도 나라가 이제 정립되고 그러니까 옛날 같기도 하고 또 가까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유럽입니다. 미국은 훨씬 후에 이제 되니까 유럽인데, 유럽에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가 이렇게 쭉 일반화 되는데, 제일 처음 그 공로가 높은 나라는 역시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경제도 올라가고 정치도 올라가고 철학과 사상도 올라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프랑스로 얼마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오는고 하니 조금 후진 국가인 독일로 옵니다. 독일로 왔는데, 7, 80년쯤 전에 독일에 이제 여러 대학이 있는데, 지금도 주마다 대학이 있고 그런데, 독일 대학은 전부 다 국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 많이 생기는 건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우리도 사립대학이 많이 있는데, 독일은 전부 이제 나라가 돈을 주사니까 이제 국립대학인데, 또 그리고 이제 정부 전체가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은 정부에 반대하거나 또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게 되면 교수직을 갖지 못합니다.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그렇죠.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동국대학 있죠. 동국대학의 교수가 불교를 반대한다든지 석가래교를 반대한다 하면 동국대학에서 내보냅니다. 그게 우리 연세대학교 이화대학인데 또 기독교대학인데, 기독교대학에서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이제 대학의 교수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그런데, 그때 전 세계의 철학이 영국이 제일 높다가 프랑스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와서 세계 철학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라고 할까요?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높은 자리 차지하는 마지막 철학자, 또 그것도 이제 독일의 많은 대학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제일 그 백님 대학에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제일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제일 존경받고 유럽에서도 제일 존경받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많은 제자를 내리고 독일은 이제 교수 따라서 학생들이 다니니까요. 어느 교수가 이 대학에서 이 대학으로 갔다 하면 학생들이 따라가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대학, 베를린 대학에 있었는데, 그 교수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 신과 교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전통 교수들이 생겨서 해결은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갖는 루터교회도 아니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명하긴 하지만은 백민대학의 교수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운동이 이제 교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해결이 젊었을 때에 쓴 책인데 그 책을 이제 가만 보게 되면 민구안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뭐 세상에 왔다 그런 신앙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인간으로 온 예수가 너무 좋은 가르쳐주고 훌륭한 교육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뭐 세례도 주고 뭐 그런데 그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결이 젊었을 때 그렇다 하니까 해결이 그만큼 대학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 고백했는가 하니 나는 태어날 때도 루터교인이었고 지금까지도 루터교인으로 일생을 살았으니까 내 신앙에는 대학과 어긋나는 게 없다. 아주 그 신앙 고백을 해서 그랑 이제 대학에 남게 되는데 그때 유럽 전체에 그 혼혈자병이 콜레라병이 아주 무섭게 돌아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었는데 이 헤겔도 1831년에 그 마지막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서 그만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던 교수가 이제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나는 말년에 너는 해결이 옳다고 본다. 그러니까 루터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 찬동한다. 그 편을 가지고요. 또 교수 가운데 이분은 또 뭐인가니 아니다. 해결이 얘기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건 교회가 만든 얘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는 예수다 맞아. 인간 예수다. 그 편이 옳다. 양편으로 갈라졌다고요. 갈라져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게 큰 대학이고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니까 두 파가 되는데 미국안이 노년 해결파 늙었을 때 해결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 또 청년 시대에 해결을 따라가는 사람 패가 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 시대에 해결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앙만 그러면 괜찮은데 정치적으로도 현 정부를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또 사상적으로도 기독교하고 좀 거리가 멀어진 파가 이관이 해결 젊은파다 그렇게 되고요. 무조건 정부와 같이 하고 또 루터교를 믿는 사람은 해결 노인파다 말이죠. 그리고 있는데 이게 정당에서 정치도 두 편 나눠졌습니다. 독일의 학문 수준이 높으니까요. 두 편 나눠지는데 자연히 이제 어떻게 말하자는 거 아니 독일 정부를 지지하고 루터교를 그대로 믿는 국회의원들하고 해결이 젊었을 때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인간 예수를 믿는 좀 진보적인 사람하고 이게 좀 패가 나눠졌습니다. 지금이 말하는데 해결 노인파는 여당이 되고 해결 젊은 사람을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좀 반대표가 됐는데 국회에 앉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가 있는데 해결 노인파는 오른쪽에 앉아 있고 해결 반대파는 그리고 아니 청년 해결파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 해결 무슨 파다 뭐 거의 귀찮으니까 민구안이
우파다, 좌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좌우라고 하는 얘기 있죠. 거의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파로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역사가 자꾸 이제 발전하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산업혁명도 겪고 이제 과학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해겔 우파보다는 해겔 좌파, 반정부 사상이 좀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포엘바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포엘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젊은 해겔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뭘 주장하는 거 하니 인간은 인간이다. 운명도 인간과 더불어 하고 종교라든지 무슨 뭐 기독교라든지 그건 우리가 만든 거고 인간은 인간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끝나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다. 그건 교회가 만든 거지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권위, 그걸 위해서 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휴머니즘 협회라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있었댔습니다. 휴머니즘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원이 되려고 하게 되면 종교를 가진 사람은 회원이 못 됩니다. 그런데 종교 믿으면 그걸로 가라 말이죠. 우린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산다. 그 사상이 강해지니까 그 교수가, 포엘바흐 교수가 대학 교수에서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정부와도 다르고 전통적인 루터교하고도 다르니까 무신론자고 종교 없는 사람이니까 쫓겨납니다. 그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대학에서는 전부가 국립대학 꼭 같으니까요. 대학에서는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서울 같은 이제 시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철학, 내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 강의를 합니다. 공개 강의를 하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은 듣던 수보다도 그 와서 듣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흥사단 있죠. 도산 선생의 사상을 따른 흥사단이 있는데 흥사단에서 금요 강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그 금요 강좌에 이제 모이고 뭐 이제 그래서 아주 대학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던 거 있습니다. 마치 그 포엘바흐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학 밖에서 강의하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첫째가 민구하니 종교는 필요 없다 말이죠. 기독교는 그건 필요 없고 인간의 생명과 존재를 인간이 해결한다. 그 이제 휴머니즘 사상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도 어긋나고 루터교하고도 어긋나고 정치적으로도 독립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휴머니즘 운동이 힘껏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연과학이 또 갑자기 떠올라옵니다. 이때 떠올라오는 자연과학은 민구하니 생물학하고 화학입니다. 그 생물학하고 화학학을 자꾸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몸은 다 검사해 보면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포하고 뭐 내장들하고 있고 그런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부 화학적으로 살펴보고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인간은 영혼이 없다. 영혼은 없고 신체 가운데 우리 의식, 생각이 있을 뿐이지 영혼 같은 건 없다. 그럼 그 의식이라고 어디서 나오는가? 신체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유물론이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화학이 많이 발달되니까 유물론이 얼마나 발달했는 거 아니? 그 과학자들 뭐라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데서 된다. 사람은 왜 특별하게 그렇고 뭐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고 이 음식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 사막에서 살면 이렇게 되고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다 자연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운명론과 유물사고 안에 유물론이 갑자기 팽창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독일에 칼 막스라고 있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사람의 스펠링을 본래 독일어면 칼 막스입니다. 막스인데 우린 그 이제 스펠링 내려고되니까 마르크스라 그러죠. 마르크스가 대납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역사학자고 철학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민구하니 헤겔 좌파와 마찬가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은 누구냐? 우리 신체가 인간이다. 먹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경제다 말이에요. 그때 산업혁명이 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사상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반대하니까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유물사관 목숨 걸고 따라가고요. 나같이 제3자에서 볼 땐 민구하니 철학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학설을 만들었고 선택하고 안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선택하면 되니까 그건 별 문제인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이제 철학과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세상 이제 가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우리 지금 21세기가 됐죠. 20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 100년 동안에 제일 훌륭한 위대한 학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문관이 세 사람이라 그럽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세 사람인데 과학에 있어서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고 그 다음에 철학에 있어 경제 사상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칼 막스가 되고 인간 문제를 연구한 사람 가운데는 정신 분석하는 지그문드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이 20세기를 움직였다 말이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입니다. 근데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제 민구하니 모든 건 경제가 중심이다. 그 경제 위에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또 종교도 있었는데 이 경제가 어떤 경제가 되느냐 그것이 세계 역사에 바꿨다 말이죠. 또 그 경제의 제일 중심되는 게 뭐냐? 생산이다. 경제는 보니까 농업에서 생산한다든지 기계에서 기계를 만든다든지 무슨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문제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이 역사, 인간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기반이 되고 열쇠가 된다. 그럼 그 경제 가운데서도 옛날에는 농사 짓는 걸로 생산이 됐고 바닷가에서는 물고기 잡아먹는 걸로 생산이 되고 또 무슨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거 뭐 경제인데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보다 지금 경제는 뭐하니 공업이잖아요.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높으면 경제가 올라가고 그게 낮으면 후진국가가 되는데 그때 나도 사람 혁명이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계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고 경제를 잘 처리하게 되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공동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근데 그 경제는 어땠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일 옛날에는 다 공산주의였다. 함께 나가서 농사 짓고 함께 가서 물고기 잡아오고 그러니까 공산사회다. 또 공산하고 어떻게인가 같이 나눠 먹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 생산을 해서 공동 소비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다. 그 이제 점점 발달되니까 잘못돼 가지고 봉건 사회가 됐다. 우리 편, 내 편, 우리 옆에 사는 사람 간다. 그게 점점 발달되니까 미국이 자본주의가 됐다. 그래 지금 자본주의 혁명을 겪고 온 세계가 걱정할 때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사회주의가 돼가지고서 경제를 고르게 평등하게 만드는 사회가 된다. 그거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어떠냐? 그땐 또 옛날과 같이 공산사회가 된다. 다 함께 먹고 다 함께 생산하고 공통된 사회가 된다. 그것이 세계 역사와 인류가 살아가는 길이다. 그 이제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꺼냈습니다. 그 꺼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누가 그렇게 만드냐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민구안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산당의 핵심된 사람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제일 첫째로 중요한 문제가 민구안이 종교는 필요 없다. 신이 존재한다. 뭐 그건 다 거짓말이고 종교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가는 데는 제일 첫째로 없어지는 게 민구안이 종교가 없어집니다. 그 종교는 아편과 같아서 믿게 되면 따라가게 되면 인간 구실 못하니까 휴머니즘이 없어지니까 종교 가지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번 다 쭉 보면요. 기독교 국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오는데 다 그 사람들은 민구안이 종교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반대하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그걸 착수했는가 말이죠. 영국은 경제 수준이 높고 불란서가 높고 낮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독일보다도 더 낮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간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아주 후진 국가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정권이 생깁니다. 정권이 생겨서 제일 철저하게 반대하는 게 민구안이 공산주의 없이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러시아에서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전쟁 끝나고 러시아 영화로서는 그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러시아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제독의 애인가 버립니다. 제독의 애인이니까 해군 사령관이 제독이가 돼요. 육군에 무슨 군단장, 사단장 그랬죠. 해군 장성들은 다 제독이라는데 그 제독의 애인, 여자 친구지 애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한 동요가 말이죠. 러시아에서 어떻게 변하나 보고 싶어서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하니 2차 대전 때 그 제독이 해군 장군이 아주 전쟁 성과가 좋았고요. 러시아 위에서 전쟁에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해군이니까 밖에 있다가 모스크바에 가니까 여명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공산주의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부가 되니까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할 수 없이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독으로 유명한 해군 장군인데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섬기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럼 쫓겨나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공산국가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 나라가 크니까 시베리아로 가요. 시베리아로 가면 이제 그걸 여기까지 갔다가 또 크리스찬하고 접근하게 되면 더 쫓겨가고요. 그또 크리스찬들은 조금 더 쫓겨가는데 이 사람이 제독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 많이 했는데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말이죠. 쫓겨나서 얼마 가서 있다가 또 거기서 또 같이 쫓겨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된 거니 따라오는 이제 정부 경찰이라고할까요?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경찰이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제독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이제 총살해요. 죽어요. 근데 그걸 쭉 보고 나니까요. 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러시아가 제일 먼저 공산국가가 됐는데 그 많은 크리스찬들 다 쫓아버렸구나 말이죠. 나라를 위한 제도까지 그렇게 쫓아버렸구나 말이죠. 요하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 아니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던 간호사예요. 이 간호사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제독하고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제독이 이제 사형당하고 나니까 또 다른 데를 또 쫓겨가면서 이제 자기 얘기가 나오고 막 그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 그리고 보니까 공산사회가 되게 되면 종교가 없구나 말이죠. 종교가 없구나.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중국도 기독교도 있고 이제 뭐 선교도 있고 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국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종교도 우리도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 북교이죠. 북교회 우리 한교회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한 두 번 가서 강연도 해주고요. 또 내가 우리 여기 성경장교에서 녹음했던 녹음 테이프 그걸 보내주고 그래서 마음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 안에 크리스찬이 생겨요.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하는 게 누구 아니 공산당에서부터 탈퇴해야 돼요. 공산당원이 크리스찬 된다 하는 건 그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산당원이었는데 중국에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세례받고 싶다 하게 되면 먼저 공산당 탈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근데 북한에서는 공산당이 탈당하면 그걸 끝이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 하는 건 북한에서는 이제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당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가 종교는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 남쪽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갈 때 크리스찬들 가잖아요. 가서는 봉수교에서 예배 보고 왔다. 또 하래 진교교에서 예배 보고 왔다. 다을 보고 왔다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북한 사람들도 오느냐 몇 사람 와요. 같이 예배 봐요. 근데 그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크리스찬들이 예배에서 들어오게 되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가서 북한에도 기독교가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신부도 이제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북한에 크리스찬이 있으니까 지하교회입니다. 순교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해방되지 않았어요? 해방되고 나서 38선 넘어서 북한에서 이제 많이 왔거든요. 나도 그때 왔으니까 많이 왔는데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누구 아니? 크리스찬이에요. 다교회. 우리 월남전쟁에 갈 때 그 최명신 장군 있죠? 그 최명신 장군은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어요. 만나고 군인들이니까요. 나라 위해서 같이 군대에서 좋은 군대 만들자고 약속까지 했어요. 약속까지 하면서 그 고향으로 왔어요. 강서가 고향인데요. 고향에 왔더니 어머니가 저녁 때 왔는데 문부활이 끌고 나가더니 너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공산당에 우리 교회 와서 다 잡아가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빨리 가라고 말이죠.
그 최동신 장군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38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문관이 가정적으로 크리스찬이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북쪽에서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는 공산당원을 크리스찬 절대 없고요. 미국에서 뭐라고 하니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는 공산당이 될 수 있다고,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크리스찬은 종교 가진 사람은 그건 안 된다고. 그래야 나도 이제 북한에서 2년 해방되고 있다가 왔는데 말이죠. 그건 뭐냐면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그 38선 넘어오기 전에 우리 고향에 작은 중학교를 하나 맡아서 이제 책임 맡고 있었는데요. 그 경제적 뒷받침해준 이사장이 장로예요. 그래서 내가 38선 넘어오기 한 달 전에 구속됐어요. 잡혀갔어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산동인 교회를 갔다가 행방불명됐어요.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그런데 좀 더 솔직히 얘기하는 거니 북한 정부가요, 공산 정부가요, 종교는 정치하고 상관없이 해요. 그건 당세예요.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 필요 몰라요. 우리 교회 김철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김철은 목사님이 이제 공산당 반대하니까 장로님들이 보호해 줘야겠다고. 그래서 김철은 목사님의 그 주변이요,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전도부이나 꼭 누구 한 사람 같이 있지 혼자 있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을 때만 있지 밖에 나갈 때는 절대 혼자 나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안 나가고 계세요. 근데 한 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만나서 어디 가려고 지금 옆에까지 왔는데 그 잠깐 들렸다가 목사님 만나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 전화 받고서 목사님 보니 거기까지 왔냐면 나도 거기 가는 게 있으니까 만나서 같이 가자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저 혼자 나갔어요. 근데 그 거리가 걸어가는 거리가 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때 나가서 고개도 가지 않고 돌아오지 못해서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이제 38선 넘어왔거든요. 그 따님을 제가 한 3, 4년 전에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한 15분 만나러 혼자 가셨는데 그때 없어지고는 전혀 소식 없다고. 어떻게 된지 모른다고. 금세 공부하니 그건 종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군지 모른다고. 물어보지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어요. 그 누구하니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마지막 목적은 영국, 런던에 가는 거라고. 근데 그건 직접 가지 않고 북경을 돌아서 런던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의 철학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영국이나 불란스나 이 나라보다는 러시아보다 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를 못 가게 돼요. 경제 낮은 사회부터 가는데 제일 낮은 많은 인구가 가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산당이 끝날 때는 런던에 가야 하는데 그래서 런던으로 가는 길은 북경을 통해 간다 하는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렇게 공산당에 다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나라가 있어요. 인도에 못 갔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들어가는 인도에 못 갔다고요. 왜? 인도는 종교국가가 돼요. 종교국가는 또 공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어디 못 갔냐면 지금 중동 있잖아요. 지금 전쟁 많이 하는 중동에 가보면 공산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건 종교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제가 만들기 위한 공산당이 있는 나라는 종교인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첫째예요. 그럼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회계를 조금밖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 아니? 절대로 종교는 허락하지 않는 거, 용납하지 않는 거. 그건 아주 공산주의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 아니? 다른 모든 것보다도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건 정치고 뭐고 다 거기서 따라서 해결되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정권이 필요하다. 나라 정부가 돼야 되거든요. 정권이 필요하다. 그 정권을 구하니 공산 정권이 돼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된 데가 누구 하니 경제가 제일 떨어지고 기독교가 제일 무시를 못했던 러시아는 먼저 간 겁니다. 러시아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이 돼가지고서 러시아에서 공산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나라가 생기는 첫째 번째 나라가 이제 레닌의 공산 정권입니다. 이 공산 정권이 생겨가지고 이제 종교들은 다 내보내고 이 정권이 가지는데 이 정권이 가지려고 생각해보니까 누구하니 원수가 적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 자본가들입니다. 그 자본가들 다 이제 내보내고 이제 근데 지금도 내려옵니다. 조금 얘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내가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되고서 한 2주쯤밖에 안 됐을게요. 얼마 안 됐는데 20년 전에 우리 고향을 떠나서 만주 러시아로 갔던 김성주라는 사람이세요. 초등학교 내 선배이기 때문에 나보다 8년 위입니다. 그 성주라는 사람이 그때 만주를 가고는 연락이 없었는데 20년 후에 고향에 왔다고. 그 고향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요. 삼촌 가족이 살고요. 아버지는 평양에 있다가 행방불명돼서 어디인지 잘 모르고요. 어머니하고 같이 따르건 칠거리에서 사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고요. 온 걸 믿고 20년 만에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 어른들 모시고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25살밖에 안 되니까 어른들이 모이는데 참가할 나이는 아닌데요. 우리 집 그 부근에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또 그 김일성 할아버지가 날 많이 사랑하고 그랬으니까 나보고 이제 김생도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매치서 조발을 먹고서 시간이 좀 있어서 누가 그 김성주 보고 물어봤어요. 20년 동안 멀리 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해방됐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말이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아주 하는 얘기가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해바치는 것 같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하려는 첫째는 친일파숙청이라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개인에게서 나라가 차지하는 거라고, 셋째는 모든 생산, 공장이라든지 뭐 그것도 개인은 허락하지 않고 나라가 맡아서 한다고 하고, 금융기관 경제 이게 전부 국가가 하고, 지수는 다 수반한다고 말이죠. 그 6가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저 사람이 사상은 없는데 공산당은 틀림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다 하는 걸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산당은 가운데 하나로구나 말이죠. 그리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고 왔는데 나오면서 가만 보니까 그 김성주가 타고 온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가 상당히 좋은 스포츠카예요. 납작하게 생기고요. 평양에서는 볼 수가 없는 스포츠카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온 사람인데 뭐 교육은 별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죠. 그 어떻게 저렇게 누가 타던 사람인데 스포츠카를 타고 왔을까 이상하다 말이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가 있다. 그 이제 자꾸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 보러 가야겠다. 그 다들 갔어요. 근데 왜 김일성 장군 보러 가는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요. 38선이 생겨서 이제 남북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하다 돌아올 사람들이 몇 사람인데 서재필 씨인데 서울로 갈 사람이거든요. 이승만이거든요. 그 사람도 서울로 갈 사람이거든요. 또 김무선이거든요. 그분도 서울로 갈 사람이거든요. 근데 평양으로 올 사람은 만주 러시아에 있던 김일성 장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환영 간 거예요. 다 환영 갔는데 동네 사람들도 이제 가보고 다 가봤는데 또 조만식 선생님 다 우리 국내 어른들 다 모였는데 처음 김일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우리 동네 내 초등학교 선배인 김성주가 김일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 우리 서울대학의 조완규 총장님이라고 나이 좀 98세인가 91세 부리거든요. 그분도 얼마 전에 만났더니 나보고 그래. 나 그날 김성장군 선생에 갔댔다고 하니까 너무 젊어서 가짜다 그랬다고 말이야. 저 가짜다 말이죠. 저 사람이 나라 대표에서 하는 가짜인데 속았다고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국도 그렇게 바뀌고 다 이제 바뀌어서 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민관이 친일파 숙청이 끝나지만은 경제 문제는 전부 나라가 하지 개인이 못하는 거다. 처음에 얘기하는 민관이 국토는 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제 거기에 살았으니까 농사 지어 가지고서는 전부 나라에 갖다 바쳐요. 그 나라에서 또 배급을 타가지고 먹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도 물고기 다 잡아서는 나라에 갖다 줘요. 그걸 배급을 받아 먹고 살아요. 저 남미 칠레 갔거든요. 칠레 갔는데 내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요리가 나왔어요. 요리 나오는데 생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같이 갔던 가족이 물어봤어요. 이거 바다에서 잡은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게 물고기 많이 잡느냐? 그랬더니 물고기는 많은데 우리 잡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 잡았으면 다 갖다 바치고 그런 또 배급받아 먹고 사니까 뭐 많이 잡으나 적게 잡으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평양에 이 북한이 말이죠. 황해도에서 나는 쌀만 가지고도 한국 사람 다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쌀이 많이 나던 곳인데 나지 않나 자꾸 이제 개인에서 갖다 바치니까요. 열심히 하질 않거든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안 되고 자꾸 우리가 두 가지가 변하는데 뭐인 거 아니? 자기 뜰 안에서 만드는 곡식을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 바치는 건 될 수 있는 대로 그저 갖다 바치고요. 먹는 건 자기 뜰 안에서 만든 건 먹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 안 되죠. 그죠. 전부 공장에서 이제 만든 건 그죠. 1962년에 내가 런던에 갔어요. 우리 안배옥 선생님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요. 런던에 가게 되면 이제 하이드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점심에 그 공원에 가게 되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제 아주 생각 못했던 게 있는데요. 저기에 몇 사람이 와서 연설하면요. 한 사람씩 모여있고요. 여기 또 누구서 연설하면 한 5, 60명이 모여있고요. 그 공원에 그 연설하는 사람하고 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열심히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이 누구 하니? 공산당원이에요.
그 안병 선생을 어떤 저기 가보자고 말이죠. 그 사람 하는 게 민구안이 우리 영국 경제 가지고서는 발전 못한다고, 발전 못한다고. 공연히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도매상으로 가고, 거기서 돈 뜯어먹고선 또 가게로 가고, 그것도 돈 뜯어먹고는 우리가 사다 입으니까 쓸데없이 도매상도 돈 주고, 소매상 가게도 돈 주고 하니까 그 가운데 신발이면 신발값이 비싸지고, 배급받으니까 비싸진다고 말이죠. 그럼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는가? 공산주의는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가지고는 같이 받았으니까 도매상도 없고 소매상도 없고 얼마나 좋냐 말이죠. 이제 그런 가연하면서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럼 영국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야 안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편리하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골라 쓰는 수도 있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배급받게 되면 선택도 하지 못하고 그게 그런가? 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이제 공산당원들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선전하고 했어요. 그때 그건 공산당원은 자유로우니까 말이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고 경제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정부가 맡아야 하니까 민구안이 강한 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정권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무너지면 또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그 정권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절대 정권이 됩니다. 민주주의와 같이 투표해가지고 바뀌거나 그거 없고 한 번 정권 생기면 그 안에서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그 무슨 일이 생기냐. 정권 한 번 잡게 되면 그 정권을 끝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자연히 독재 정권이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하고 하기가 아니고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정권 싸움을 합니다. 그거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든지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내가 다 뭐 이렇게 뭐 연락 다 신문도 보고 알고 있던 얘기니까 한 가지만 소개하죠. 레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산 정권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다 이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격으로 되는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니까 별자에서 쉬고 있고요. 그 레닌 걸 밑에서 돕는 내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레닌의 비서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서기 비서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하니 스탈린이었어요. 근데 레닌이 제일 위에서 지도자가 되고 레닌 다음에 책임 맡을 사람이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 사람 밑에서 스탈린이 서기장이 됐어요. 이제 전부 책임 맡아고 서기장이 됐는데 이 스탈린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레닌은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끝나게 되면 정권이 트로츠키한테 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배제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레닌이 건강한 동안에 트로츠키와 그 일파를 배제해야겠다,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제2자 트로츠키의 측근을 하나씩 배제한 거예요. 근데 그 배제하는 방법이 뭐인고 하니 자기가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뭐인고 하니 서기자이니까 레닝을 만나거든요. 그 와서는 뭐인고 하니 레닝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했다. 그리고서는 배제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실권을 만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눈치챈 트로츠키가 어떤 거 아니 저 레닝이 나를 배제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들고 나서려고 하니까 스탈린이 다 준비했다 어떤 거 아니 그 판을 다 없애버리지. 없애버리니까 그만 트로츠키가 혼자 됐거든요.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겠으니까 가는 방법이 뭔가 해서 옆에 터키에라 이제 터키에 지금 우리는 터키 그랬죠. 그걸 막혀갔어요. 막이 다른 나라로 막혀가니까 그 정부에서 보호해 주니까 이전 됐다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자꾸 암살하려고 사람 보는 사람이 이제 암살단에 들어오니까 여기 있다 내가 죽겠다 말이죠. 멀리 가야겠다. 그래서 저 미국 남쪽에 멕시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대서양 넘어가서 멕시코에 갔거든요. 멕시코 정부가 어떤 거하니 도로츠키를 보호해 줬어요. 네, 집을 주고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 도로츠키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 스탈린이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암살시키고 하겠어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주 너무 음악이요. 그 집엔 검사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스탈린에게 지시를 받아서 도로츠키를 제가 암살해야겠는데 못하게 되면 돌아가면 또 내가 배제될 테니까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도로츠키가 그 안에 살면서 부부만 사니까요. 비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자 비서 한 사람을 그 멕시코 사람을 써가지고 증거관이 딸같이 키웠어요. 그 딸같이 키워서 그 여자 비서가 아침에 들어왔다가는 저녁에 가고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했다간 저녁에 가고 도로츠키는 나오지 않고 거기 있고 그랬어요. 근데 스탈린이 보낸 그 암살 책임자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가까워져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가까이 지나가지고서 마음으로는 없지만 문관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가까이 약혼 가야 되니까 들어와서 도로츠키 보고서 아버지 같이 모시고 있었으니까 나 요새 약혼했다고 마음에 맞는 여자하고 했냐고 그렇다고 그래 그럼 너는 약혼 이제 사회될 사람 같이 생각하니까요. 한번 보자고 말이죠. 데려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약혼남을 데리고서 이제 그 집에 처음 가게 됐어요. 다 이제 신체 검사 받고 들어가니까 걱정할 거 없이 가는데 이 남자가 이제 쭉 들어가면서 앞들 다 살펴보니까 말이죠. 저쪽에 도로츠키가 겨울에 난방에 불 피우기 위해서 장작패든 도끼하고 장작하고 있는 걸 봤어 말. 그래서 민구안이 저게 도끼가 있구나 말이죠. 가서 인사하고 이제 다 지나고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하러 간다고 이제 가게 되는데 민구안이 들어가면서 그 도끼를 가지고 부부밖에 없으니까요. 도로츠키를 암살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자기 원수 다 죽이니까요. 자기가 정권 잡고선요. 베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비밀 경찰을 둬가지고서 자기 반대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의 공산 정권이 생기고 난 정부에는 언제나 그래요. 내 다음 되는 사람한테 정권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실권 가지는 사람 두고 싶지 않으니까 암살하고 그래요. 그 지금도 공산주의국가니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중국의 모택동이 이제 지배하지 않았어요. 모택동이 지배하는데 다 모택동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데 유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재 국민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제 더 좋아하니까 어떤 거니 모택동이 저거 도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 유속이 보고서 러시아에 갔다 오라고 비행기를 타고 보내고서 비행기가 폭파돼서 그만 유속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정권 잡기 위해서는 많이 희생시켜요. 근데 우리 북한에 보게 되면 김일성하고 반대되는 것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남쪽에서 갔던 당원 다 숙청됐죠. 또 그 북쪽에서 있던 다들 들어온 사람 공산당원들 다 숙청당했거든요. 내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까지 아주 가까이 지난 허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집이 만주고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한국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김두봉이라는 한국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공산당원이에요. 만주의 책임자가 돼요. 그 밑에 있으면서 이제 공산당원이 됐어요. 그 해봐야 되니까 그 허갑이 평양까지 와서 평양 숭실전문학교 2층에 방을 얻고 공산당 평양시 선전부장이 됐어요. 그 이제 그 아주 중책을 맡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38선 넘어와서 어떻게 됐나 하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네. 미국에 가게 되면 국회도서관에 가면 이제 평양 책들도 그모에 다 오니까요. 그 봐도 뭘 되는데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김두봉 밑에서 왔다고 해서 김씨 어떤 거아니 처음에 그 선전부장 주었다가 그 다음에 공산당 학교에 교수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보냈다가 아우지로 가야 되니까 그만 숙청당하면서 자살했어요. 그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평양 이 북한에 해방되자마자 기독교인들이 다 일로 왔죠. 교육자들이 다 남쪽으로 왔죠. 그리고 기업하던 사람들이 다 재산 다 거기서 말씀하니까 지주랑 남쪽으로 왔죠. 그 대한민국 그 사람들을 다 안아줘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커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을 찾아갔다가 다 숙청당하게 되니까 그 사람 다 없었으니까 김일성밖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김일성을 이제 거기서 써서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첫째가 누구하니 정조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권이 최고니까 그거 못 가지면 어떨까요? 지금도 정권 싸움 하죠. 미안합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형님이죠. 형님의 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으로 망명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애삼촌도 다 죽이고요. 지금 후계자가 없으니까 어린 딸을 이제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민관이 우리 집안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당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이제 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북한에서는요, 공산당원이 공산당을 배반했다 하면요, 그건 별로 없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배제되고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집안에 당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평양에 살지 못해요. 당원인 사람만 살고요. 하고 이전 다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 김신조 사건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북한에서 오지 않았어요. 와서 그 뒷산까지 와서 그때 접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죽이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박정희가 공산당원이었다가 배신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벌 받아야 한다고 마셔. 거의 거기에 깔려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공산당이 이제 내가 이제 북한에서 사니까 보는데요. 세 번째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민관이 우리 공산당을 위해서는 공산당 나라를 공산당 정권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정당하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길이에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민관이 암만 거짓말해도 당원들은 거짓말해도 언제가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을 만들어 놔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민관이 거짓말도 10번 하고 100번 하게 되면 진실을 다 따라오지 반대 안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안 믿는 거다 알면서도 우리 정권 유지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암만 거짓말해도 우리가 끝까지 진실이다 진실하면 진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이 가득 차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권을 위해서 공산당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양하지 않아요.
성경도 사용하지 않고 전쟁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전쟁 사용하지 않고 나타나는 게 인간이 우리 현실이고요, 우리 문제예요. 그런 우리 시간이 더 많이 갔으니까요.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오죠. 저는 이제 북한에서 쭉 살다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무 속에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나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 가지만 보고 꽃만 보고 열매만 보고 이 나무 속에 우리가 산다 이것만 보고 있는데 뭘 못 보는 거 아니 밑둥을 보질 못해요. 이 밑둥을 보질 못하고 가지만 보고 살게 돼요. 그러다 더 못 보는 걸 민구하니 뿌리를 못 보거든요.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민구하니 해방을 맞자 할 때에 제일 먼저 느낀 게 민구하니 우리가 있는 나무가 돼야 한다. 그 나무가 자라서 나라가 돼야 하는데 우리 뿌리가 어디서 자랐는가 그 문제예요. 근데 지금도 그 뿌리가 어디서 붙어 있다는 게 다 달라요. 그제 이제 우리 8.15 경축 행사 때도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나같이 100년을 다 살아본 사람들이 가만 보게 되면 저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암만 생각해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는 3.1운동 때부터 뿌리가 생겼어요. 그 전에도 민족이라는 건 있죠. 뭐 신라 시대도 있고, 통신라 때도 있고, 뭐 고구려 때도 있고, 조선왕조 때도 있고, 그 민족이 없어졌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뿌리, 그건 우리 거거든요. 우리 어디서부터 오는가? 신라 사람은 신라 시대에 살았고요. 고구려 사람은 고구려 시대에 살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시대에 사는데 이 대한민국의 뿌리는 언제 생겼는가? 저는 그때에 내가 자라는 과정을 쭉 봤기 때문에 그런데 3.1운동 때부터요. 그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그 이전까지는요. 모든 사람, 어떤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생활 단위가 나와 내 집안이에요. 나와 내 가정. 그래서 모든 게 나와 내 가정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3.1운동이 나면서 전 국민이 느낀 게 민구하니 나라가 없으니까 가정이 없어진다. 나라가 없으니까 나도 없어진다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민족을 하나가 돼야겠다. 민족이 통일돼야겠다. 그의 산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나는 이제 그 가까이 사는 사람이니까 느낀데요. 어떻게 그 전 국민이 다 똑같이 나라 없으니까 가정이 없다. 나라 못 가지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다 없어진다. 그렇게 똑같이 느꼈을까 말이죠. 똑같이 느꼈을까 그래요. 전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를 낳아가지고서 이제 그때 평안북도 운산에 금광인데 거기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에 갔는데 말이죠. 남편이 만세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혼자 됐거든요. 안학년에 혼자가 됐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그 부인들 4명인가 앞에 있고 그리고 예배를 보는데 우리 어머님이 전문관이 그 4 젊은 부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배 보면서 울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은 떳떳하게 나라 위해서 죽었다고 말이죠. 나라 위해서 살았다고 말이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 말이죠. 그 정도가 됐어요. 도산 안차원 선생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약혼녀가 있고 다 결혼하기로 했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 약한 여보고서 이제 나는 나라 위해서 살다 죽지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저도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난 나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혼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도와주겠다고. 나도 내 가정보다도 당신도 그 나라 위해 살자고 말이에요. 그 민족의식이 전민족의 세계다. 그거 없으면요 독립 못해요.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한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 꽃같이 생긴 또 하나의 여천대 민관이 배워야 산다. 교육받지 못한 민족은 나라 구실 못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교육이 발달됐어요. 나는 그때 살면서도 세계 어디에 가도 아마 우리나라가 3.1운동 때에 교육에 열성했던 것만큼 교육 맞다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조금 어떤 때는 그래서 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필리핀의 여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정부가 된다든지 애들 봐주러 온다고 지금 오잖아요. 그건 마치 먹고 같은 거 아니 우리가 옛날에 가난하니까 독일에 광부 보냈죠. 간호보조사들 보냈죠. 돈을 벌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보냈던 거와 마찬가지고 지금 필리핀 사람들의 그 여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오겠죠. 오거든요. 그때 사실은 해방될 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거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나 가만 놔서 생각해 보는데 역시 우리는 교육에서 성공했고요. 필리핀은 교육을 못했어요. 또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나라들인데 교육한 나라들이 우리만큼 교육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겠는데요. 내가 태어난 해가 조선일보가 생겼어요. 같은 해 동아일보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생기니까 조선일보에서 나하고 동아일보가 동갑이고요. 백선엽 장군도 또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동갑내기들 모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조선일보에 같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거 다 그때 생겼거든요. 하고 연희설문학교 뭐 또 이화여자설문학교, 세브란스 병원, 평양의 숭실설문학교, 저도 그 가운데 숭실중학교, 우리 김옥길 총장 같은 이화대학 총장 성여자중학교, 또 우리 경성 평양에는 정의여자중학교, 광성여자중학교, 그 조그마한 그 당시 적은 평양에 학교가 가득 찼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양 부근에서는요. 교회가 하나 생기면 소학교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면요. 애들 교회에서 소학교 하나 생겼는데 나도 그런 학교 다녔어요. 그런 학교 다녔는데 4학년밖에 없었어요. 5학년, 6학년 다른 데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또 10년 한번 떨어진 학교 가서 다녔는데 그것도 또 교회 학교예요. 그렇게 교육이 올라가지고서 해봐야 되니까요. 교육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가지게 되고요. 해방과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살게 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변 얘기도 하고 이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 내가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에 빠뜨린 거 있긴 있습니다. 그민구안이 중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시인 윤동주도 함께 다니고요. 소설 쓰는 우리 황순원 작가도 같이 다녔거든요. 또 황순원 작가의 기념관이 지금 남양주에 서울에 있고 윤동주는 우연세대학교 기념관이 있고 이제 같이 다녔는데요. 그 친구하고 같이 살면서 그 친구들 다 인생에 힘이 있고 자기 방향에 뜻이 있어서 사는데
나리나로 어떡하나 말이야. 어떡하나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독서를 좀 많이 소설해서 하기 때문에요. 힘도 많이 되는데요. 그게 제일 어려운 때에 도산 안타원 선생님의 강의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도산서의 그 두 설교를 남기고서 반려교회 세상 떠났거든요. 그때 내가 무엇이 목적 세우게 그러냐면 나는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내 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고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육을 할 때예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 안 시키면 부려먹을 수가 없거든요. 교육을 많이 시키면 이들보다 올라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안 시키고 중고등학교, 실업학교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닐 때는 중앙 소유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대인데 나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하는가 하니까 고향에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한 1년 동안 쭉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내가 철학을 공부해서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만큼은 청소해야겠다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학에 가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애격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 다 농사 지어먹고 사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암만 가능하죠. 굶어죽는다고 간다. 내 동생들 데리고 굶어죽지 않으니까 너 마음에 있는 대로 일본에 대학 공부 가고 싶으면 가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이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이 생기고요. 학도병 문제가 생겨서 일본 군대를 끌려가게 되는 피해자 되고 고통 많이 받았어요. 고통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느낀 게 이거지. 내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 나라에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진행하면 그 속에 일본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서 우리가 살면 모두 일본 사람들에서 살게 되니까 내 나라가 있어야겠다.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해방이 됐거든요. 8월 14일 저녁에도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잠들었는데 나 밤에 꿈을 꾸는데요. 짤막한 꿈입니다. 누군가 나를 안내해가지고 가면서 저 바닷가에 가고 자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바닷가에 마오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마오리 선교사는 중학교 때에 1학년 때 날 만나서 내가 이번가 대학 갈 때 어느 때도 도와주시고 당신이 미국으로 갈 때까지 내내 나 위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마오리 선교사가 바닷가에 혼자 계세요. 근데 내가 가니까 나를 안내해서 갔다고 말이죠. 큰 작고가 있는데 아주 아마 2층 집으로 와서 저쪽에 높은 작고가 있는데 그 작고에 갔더니 마을선 여자가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가 보자고 말이죠. 들어갔더니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가 가득 찼어요. 바닷물을 많이 마시고 죽었기 때문에 피들피들하게 부어올라온 침대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렇다고 말이죠. 그 놀랐더니 또 저쪽 창고에 가서 그쪽 창고에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가득 차있네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학에 같이 있는 일본 동창들 시신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그만 놀라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내가 암만 생각했죠. 그때 왜 태평양 전쟁이거든요. 바닷가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졌는가 보다. 일본이 있고 일본이 졌는가 보다. 그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꿈이 좀 이상해서 다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새벽 아니에요? 새벽에 잠들었는데 이번에 더 놀라운 꿈을 꿨어요. 내가 한없이 넓은 들인데요. 땅이 옥토예요. 누구든지 가봐서 농사 지으면 다 곡식에 잘 될 옥토인데요. 내가 소의 연장을 배우고 그 한쪽 구석에서 밭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민구하니 이 밭을 다 가르치려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민구하니 해는 벌써 저물어졌는데 안 보니까 하늘에 그 해가 쑥 가더니 동쪽산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렇게 큰 태양이 서쪽으로 지지 않고 왜 동쪽으로 지나 말이죠. 또 놀랬겠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에 조반을 먹다가 아버지 보고서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주고 있나 꿈에서 참 놀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가만히 했더니 뭐라고 하니 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꿈을 꿨다고. 그때 꿈은 동쪽 산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야구공만큼 작은 태양이거든. 자꾸 올라오고 하니까 뭐 수없이 올라오더니 쭉 깔리더라고. 그리고 얼마 있더니 일본 일장이, 일본 깃발이죠. 일본 일장이가 우리나라 놔두고 갔다고. 근데 아마 무슨 큰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원해 뵌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평양까지 가서 무슨 소식이 있나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평양까지 가세요.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대로 조용해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리고 동평양에서 서평양으로 가는데 전차가 평양에 있었어요. 그 전차를 타고서 시청앞에까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차가 멈췄어요. 멈추니까 내릴 사람은 내리고 탈 사람은 타는데, 그때 그 전차길 맞은쪽에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서 일본 국가가 흘러나와요. 김가요 국가가 흘러와요. 그 내가 그 국가를 듣고서 뛰어내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저거에 일본 왕의 방송이 있다고, 친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국가가 끝나더니 왕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전쟁 무조건 항복한다고 끝난다고 하죠. 전쟁이 끝난다고 해요. 그걸 듣고 나는 게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쟁이 끝나면 일본은 망하니까 말이죠. 해방될 거고 말이죠. 해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우리나라, 내 나라를 다시 찾을 것 같다. 다시 찾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집이 먼데 집에까지 와서 아버님 보고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가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대. 이제 너는 새로 출발해야겠다. 그 마치 이렇게 해방이 됐다는 게 누구하니 우리는 이것으로서 감사하고 이제 내가 새 출발해야겠다. 그 마음속에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구하니 한없이 넓은 그들 내가 어떻게 다 가나 그런 생각했는데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밭을 가니까 교육이 돼요. 교육에서 내가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하고서는 이제 내 나라를 만들어야겠는데, 내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는데, 내 나라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일성을 하는 거 보니까요, 걱정스럽고요. 김일성 환영회가 되면서 공산 국가가 되니까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 이제 학교를 조그마한 걸 운영하고 우리 고향 청소년들 내가 키워주겠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느낀 게 누구 아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도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는데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서울 가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서울로 가서 다시 출발한 게 누구 아니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때부터 오늘까지 긴 세월입니다만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쭉 깔리는 게 누구 아니 내 제자들과도 그렇고 우리 양구에 계신 여러분과도 그렇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누구나 다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정말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요. 이런 제 얘기 끝났는데요. 그러면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합니다. 선진국가라고 합니다.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 되는 거 아니 질서국가입니다. 이제는 정치를 안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입니다. 세계도 여러 나라를 보면서 두 번이나 세계 일주 여행도 여러 나라 쭉 거의 나가봤는데요. 내가 가보면서 이런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 느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입니다. 정말 좀 저런 나라에 한 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말을 못하겠는데요. 캐나다에 갔더니 정택경 씨하고 나보다 한 사람은 위입니다. 인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데 나만 아들이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얘기 못하겠어. 그래서 김생이니까 내가 다 내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 많지만 20대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20대인데 우리 캐나다가 전쟁을 하게 됐다 하면 나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앞서 나간다고. 그렇게 캐나다를 사랑하게 돼서요. 그랬더니 캐나다가 없으면 내가 없다고. 캐나다가 있으면 내가 있다고. 캐나다와 나라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제 캐나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내 딸이 LA 갔다가 그 사는 데 갔다가 심장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런데 또 입원하기 전에 내가 뭐라 했는 거 아니? 난 캐나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면 다 무료로 치료받는데 캐나다 가서 받겠다고 했더니 미국 의사가 시민권을 보더니 괜찮다고. 여기서 다 치료받으면 그 돈은 캐나다 정부가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야. 다 치료받아. 2주 동안 치료받고서 그날 가는데 연락이 갈 때 병원에 다시 문제했다고 말이야. 그래요. 또 한 번 나보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니 한국 사람이 많은 사람은 토론토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가서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지방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도서관에 한국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이러이러한 책인데 필요한 거라고 말이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우리가 그 담아내 드리겠다고. 나보고 그래, 난 길뱅 책을
한국에서 못 보고 여기 왔을 것 같다고. 근데 막상 캐나다에 가보면 그건 장관이래요. 나보고 그래요. 김생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난 한국에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려고 그랬다고. 근데 여기 와서 세금을 안 내도 한국에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이죠.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는 세금하는 게 낫다고. 교회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세금은 다 우리 늙었을 때 우리 후배 후손들 위해서도 그 이상 잘 쓰는 나라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 나라에 좀 다르시대. 저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어요. 유럽에도 여러 나라 가봤는데요. 내가 갔던 나라 가운데 1962년에 스위스에 갔어요. 스위스에 갔는데 그 스위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스위스에 교도소가 하나 있다고. 그런데 1년 12달 저희 다 가득 차서 문 열지 못하는 때는 아니고 1년에 두세 달은 반드시 문 열고 흰깃발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니 우리 교도소는 비어 있습니다. 죄수 하나 줬으면 흰깃발 올라가는데 1년에 두세 달은 꼭 깃발에 올라간다고. 그런데 요새는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탈리아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요새 흰발상 보기가 어렵다고 말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보면 캐나다 어떤 나라와 국민과 나라가 하나가 나라예요. 국민과 나라가 하나가 나라예요. 스위스는 어떤 나라가 가만히 봤더니 국민이 나라를 키우는 나라예요. 국민이 먼저 종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라예요. 그래서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다음 시간에 되면 그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는데 그 양분에도 또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살고 싶은 것이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인데 정치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해야죠. 우리보다 우리 후배들 위해서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바로 그저께 우리 해방을 했는데요. 해방은 통일을 위한 출발입니다. 통일을 위한 출발이니까 새롭게 출발해서요. 우리 양국도 가장 살고 싶은 것,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것, 그 필리핀 사람들 한국이 살기 좋아서 오는 것도요. 동남아에서 좀 많이 올라오게 되게 돼요. 근데 정말 살기로운 나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죠. 이번에 우리 광복절들이요. 오늘 이런 얘기에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앞으로 시간이 지금 함께 나눠보고요. 그래서 제는 긴 시간 좀 말씀드리고요. 광복절에 대한 기념사진을 함께 마음의 세계에서 채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